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 포정과 문해군 그리고 양생. 읽어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백정은 해마다 칼을 바꾸습죠. 평범한 백정은 달마다 칼을 바꾼답니다. 그러나 저는 19년 동안 칼을 바꾸지도 않고 수천 마리 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칼날이 숫돌에 간 듯 날카롭습니다. 틈에 두께 없는 칼을 넣으니 널찍하여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니 19년이 지나도록 칼날이 날카로운 것이지요. 등장인물 둘. 하나는 문해군이며 또 하나는 포정이다. 문해군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춘추 전국의 임금들을 살펴보아도 문해군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수 없는 까닭이다. 혹자는 그를 위해왕, 즉 맹자에 나왔던 양해왕이라 보기도 하는데 그럭저럭 통하는 풀이이다. 문해군과 위해왕 모두 해라는 시호를 쓰니 말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 이름을 볼 때는 세 글자가 되면 맨 앞에 나는 게 본래는 나라 이름, 두 번째가 시호, 세 번째가 지위를 나타낸다고 보았는데요. 군이나 왕이나 지위죠. 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문해라고 한 표현을 썼지만 아마 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화라는 면을 생각을 하면 위해왕을 등장시키기가 뭐하니까 문해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 거고, 아마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장자가 위해왕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친구 해씨는 위해왕 곁에서 벼슬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소유유의 우화를 보면 해씨에게 장자를 소개해준 인물이 위해왕은 아닐까. 해씨가 이런 말을 하니 말이다. 위나라 임금이 나에게 박씨를 주었다네. 그런데 심어놓고 보니 너무 커서 쓸모가 없더라니까. 크고 괴상하며 이상한 인간. 해씨는 장자를 만나는 것에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니까 그 우화를 보면은 위왕이 자기에게 박씨를 줬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위해왕이 장자를 소개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자를 읽으면 쓸모없는 존재를 찾는 이가 또 있다. 바로 목수. 소유의 마지막 우화는 목수의 칼날에 던져진 나무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한다. 기이하고 괴상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장자에는 그렇게 소극적이며 탈세속적인 면만 있는 걸까? 양생주는 성큼 궁궐 안으로 우리를 들인다. 문해군이 벌인 잔치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음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았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잔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떠들썩하니 즐거운 그 시간, 한쪽에서는 요리가 한창이다. 잔치에는 고기가 빠질 수 없는 법. 커다란 칼을 써서 소를 해치하는 이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의 몸짓이 얼마나 대단한지 궁정 음악에도 어울리며 무희들의 춤에도 어울린다. 문해군이 앞에 나서 그의 빼어난 기술에 박수를 보낸다. 브라보! 이렇게 멋진 기술이라니.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익혔는가? 장자는 문해군과 그 주변의 화려한 인물들에서 시선을 돌려 포정을 주목한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칼을 쓰는 그 거친 산에는 긴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래서 사실 양생주 전체는 포정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죠. 그 뒤에는 이제 짤막한 이제 우화들이 붙어 있을 뿐이고, 또 여기 포정의 말에서 중국 철학사를 꿰뚫는 주요 개념, 도와 천리를 만날 수 있다고.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도도 나오고 천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 개념을 붙잡으면 이 개념이 그냥 만만치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념에 주목하기보다는 맥락에 주목을 해보자. 어째서 장자는 문해군과 포정의 대화장을 만들었을까? 여기서 훗날 포정해우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으나 포정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포정이란 푸죽간, 사내, 백정을 가리킨다. 일국의 임금과
백정. 지금이야 셰프니 하며 대접받지만 대체로 칼 쓰는 이들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다. 일국의 임금과 백정의 대화는 그 자체로 낯선 장면을 연출한다. 그래서 뭐 어느 책에는 포정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쓰는 책들도 상당하고요. 근데 오강남 책에는 요리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리사보다는 저는 하여튼간 백정의 이미지가 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를 해체하는 이야기고, 여기 뭐 각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요리사들도 뭐 칼을 좀 쓰지만 요리사 가운데서도 이 특히 해체하는 이거는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푸주간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육점이죠. 뭐 정육점이기도 한데 이제 요즘엔 정육점은 해체를 하지 않고 그냥 고기를 썰어주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고기 걸어놓는 정육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체하는 정육점이 있는데 이 동네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동네에 저기 가면 커다란 고기를 그 걸어놓고 썰어서 해체를 합니다. 보러 가고 싶다. 영화에서 봤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정육점보다는 푸주간이 맞는 거죠. 마장동. 예. 마장동.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위별로 떼놓기 전의 상태를 떼놓는 사람. 뼈도 발라내고 살도 발라내고 그런 사람. 더하면 커다란 소를 그냥 잡기까지 하는 사람. 되게 잔혹스러운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그래도 일이잖아. 일이긴 한데 무릇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일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어떤 일은 일 자체로 잔혹스럽다고요. 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 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넓게 보아야 뭐 고기를 먹어서 생명을 건강하게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무섭죠. 어떠세요? 칼 던져주면서 고기를 썰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래도. 근데 칼을 던져주고 소를 잡아라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게. 예. 닭 잡을 때 닭 맛있게 먹는데도 예. 잡는 걸 보고 예, 이건 좀 다르죠. 그 말이잖아요. 그게 직업인 사람은 예. 좀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문해군이라고 하는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임금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둘은 사실 만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낯선 장면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화에는 근데 이런 장면도 있지 않아요? 어떤 뭐 왕비가 행차에서 가다가 예. 미친 광부를 아, 본다, 뭐 예. 이런 뭐 이제 계급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만남을 만나게 하죠. 얘기하는. 예, 그런 게 이제 있죠. 이제 구전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재밌게도 장자에는 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른 책에는 그런 장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포정의 장황한 말을 듣고 문해군이 이렇게 답했다는 점이다. 네, 포정에게서 양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원래 그렇게 더 직역하면 내가 포정에게서 양생에 대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삶을 북돋는 법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강남은. 일단 양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일국의 임금이 어찌 생명에 대한 문제를 고심할 필요가 있었을까? 춘추 전국의 임금들은 개인적으로 별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강력한 힘과 부유함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실존적 고민을 하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임금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양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죠. 진시황. 네, 진시황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훗날. 진나라. 네,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보는 대진제국의 대진제국. 그 사람이 진시황이 되나요? 대진제국은 1편 보시나요? 2편요. 2편은 모르겠어요. 제가 대진제국 잘 안 봐서. 근데 진시황 나올려나? 소양왕 나오고 그럴 텐데 아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의도한 거라는 거죠. 이 대답 자체가. 설령 삶에 대해 고민한다 하더라도, 문혜군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죽음 곁에 있는 백정에게 들을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운 인물 아닌가? 제 손의 칼로 수천 마리 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에게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역설이다. 어쩌면 장자는 좀 고약한 솜씨로 이야기를 비틀어 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백정에게 묻는 혹은 백정에게 배우는 임금이 더 말이 안 되는가? 손에 피 묻은 자에게 듣는 생명 이야기가 더 말이 안 되는가? 훗날 양생이라 하면 무작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하곤 한다. 그렇죠? 불로장생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늙지 않고 사는 것. 신선을 꿈꾸는 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곤 했다. 그래서 이제 양생술이 정말 많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양생술 훗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단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단약? 예, 약을 먹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걸 가지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약을 먹고 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화식을 하지 않는 거. 불로 예, 요리한 예, 음식을 먹는 예. 거. 뭐 생식을 한다는 뭐 그것도 하고 곡기를 끊기도 해요, 아예. 예, 그렇기도 하고. 신선이 예, 되는 신선이 되려면 그럽니다. 흡풍음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자 다른 표현 저기 보면 흡풍음노,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마셔야 돼요. 예,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맞아 안 돼요. 예,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신선 못 됩니다. 아, 고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술, 이게 물론 이제 훗날 되면 이제 신선이 이제 신선이 신선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되면 이 신선에 대한 우화나 이미지가 이제 개발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몸을 해치는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이 신선술에서는. 그게 이제 양생은 그래서 먹는 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로 해결하냐면 신체 단련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건 뭐 단전에 기를 모으면, 뭐 기를 수행하면. 근데, 비천. 예,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방법과 그리고 더 그 중요한 방법 방중술이었어요. 그런 거. 방중술? 예. 우와. 예. 우아가 뭐예요? 예. 원래 그 방중술이 그 신선술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몸에 있는 정기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훗날 이제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쉽게 말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정기신이라고. 다 에너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정이라고 하는 에너지, 더 이게 뭐 정수라고 할 때 그런 응집된 에너지를 얼마나 소진하지 않는가. 아 소진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뭐 방중술이 단순히 그냥 뭐 섹슈얼리티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옛날 사람들 수련했던 거 보면 그런 거 하거든요. 뭐 이제 침을 뱉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옛날 사람들 그 유학자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그 이빨을 뭐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리고 혀를 그거 진짜 해요. 웃는 게 아니 진짜로. 아니,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탁탁탁탁 해서 이를 이렇게 탁탁탁 한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얼굴을 그런 다음에 예, 그러면 그런 것도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예, 그게 이제 있었어. 유학자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옛날 사람이 양치 그런 것도 뭐 나중에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일어나자마자 이제 혀를 가지고 입을 닦아요. 입 안을 딱 이빨을 쭉 닦고 그거를 침을 나눠 삼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침 뱉지 않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있는 것들 함부로 해서 뭐 서양 의학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누구 죽음이었지? 옛날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병이 있는 것이 피가 잘못돼서 해서 피를 막 빼게 만들었었잖아요. 서양 사람들 의학은. 그래서 막 창백하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피를 빼는 걸 금기시 여겼죠. 피를 안 빼죠. 침도 안 뱉는데 심지어. 예, 그래서 뭐 피를 흘리는 것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피 자체가 되게 중요한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누구 죽을 때 단지 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랬을 때 이 피를 흘리지 않거나 뭐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뭐 땀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그래, 있어요. 그래, 맞아. 예,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들어봤다. 예,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들을 가능한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방법. 이건 이제 어떤 다양한 신체 수련이기도 하고 어떤 생활 양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소변이나 대변도 체험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여튼 그래서 이 양생술이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먹는 거, 몸에 몸을 갖고 하는 거. 가능한 응축한다. 그것은 후대에 발전을 해요. 양생술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양생술은 뭐 이제 아주 크게 발전을 합니다. 뭐 신체 단련을 하거나 뭘 먹거나 그랬을 때 그거가 이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민간적으로 혹은 뭐 사람들 말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아 있어요. 그럼요, 뭐 그런 것들. 예. 그 양생학 뭐 이런 양. 예. 그런- 양생이라는 표현이 훗날 쓰이지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양생이라 하면 무작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불로장생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늙지 않고 사는 것. 신선을 꿈꾸는 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곤 했다. 그러나 포정의 이야기는 그와 다르다. 그는 죽음을 멀리하지 않는다. 포정은 죽음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자가 노자의 장례식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신선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노자가 죽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이 양생주의 하나의 커다란 역설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예, 노자는 일단 노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 사람이 이른바 신선술이나 불로장생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늙을 노자를 쓰잖아요. 노자가 왜 노자인지 아세요? 노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는 장시기 때문에 장자고 맹자는 태어날 맹시기 때부터 때문에. 늙었나요? 맞아요. 아. 태어날 때부터 70 노인의 얼굴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노자는 늙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늙지 않지 않고 여기 장자에서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생 그리고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양생의 이미지를 버려야 되는 거죠. 이 편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양생을 잘 이해하려면 포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해군은 그의 제주에 탐복하며 질문을 던지나 포정은 제주를 넘어선 무엇, 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아, 제주가 좋다 그러니까 저는 제주보다 중요한 걸 추구한다고 해, 도라고. 여기서 포정은 신이라는 주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요약하면 신이란 눈으로 보고 일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즉 포정은 소를 눈으로 보지 않고 해체한다. 이 신묘한 기술을 포괄하는 말이 도라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 또 한참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줄였습니다. 도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다만 문해왕이 양생, 생명을 가꾸는 법에 대해 들었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가꾸는 것이냐, 그때 생명이 뭘 얘기하는 거냐. 포정에게 해체되는 손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 신묘한 기술이 익힌 포정도 그 주인공이라 보기 힘들다. 19년 동안 녹슬지 않은 칼, 번뜩이는 그 칼에 주목해야 한다. 평범한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실력이 좋은 백정은 해마다 한 번 칼을 바꾼다. 뼈를 끊고 살을 가르기 때문이다. 요즘은 뭐 칼이 좋아서 칼 갈지도 않고 쓰시더라고요, 요즘엔요. 그래요? 전 갈아요. 뭐로 가세요? 집에 있어요. 숫돌? 이 조그만 걸로 부착해서 가는. 아, 그거요? 저는 숫돌을 씁니다. 칼은 숫돌로 갈아야죠. 제가 숫돌로 집에서 칼을 갈면 저희 꼬맹이가 무섭다고 끔찍한 소리가 들린다고. 머리 풀어헤치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소리 때문에 그런가?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그게 두 가지를 따로 알았어요. 숫돌을 저는 이렇게 시골에 있으니까 썼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낯을 갖고 숫돌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팽이 만들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비고 나면 우산 때 망가진 거 갖고 숫돌에 갈아고 칼 만들고 놀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갈면 칼이 되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책 읽으면 쓱쓱 칼 가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그 숫돌 소리를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칼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포정은 다르다. 그는 19년간 이 칼을 썼으며 지금도 막 숫돌에 간 듯 날카롭다.
포정의 칼이라고 뭐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포정의 칼을 쓰는 방법에, 소를 대하는 방법에 있었다. 세심하고도 조심스러운 움직임, 뼈와 살을 가르지 않고 그 틈을 노리는 실력. 흥미롭게도 장자는 이 틈에 들어간 칼날의 움직임을 유라 표현했다. 바로 소요유에서 만났던 그 유 말이다. 소요유에서 유가 천하 바깥, 막막하고 무궁한 곳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면, 그래서 유호 뭐 무궁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양생주에서 유란 뼈와 뼈 사이, 힘줄과 근육 사이에 벌어지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포정에게 소란 주어진 커다란 과업이며 해체해 나가야 할 것들의 덩어리라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 각각에게 매일처럼 닥치는 수많은 사건들, 엉키고 설킨 일들, 자질구레하면서도 매일 끊임없이 닥치는 일들에 우리는 치이며 살곤 한다. 지난주에 이 표현을 읽었습니다. 상인상마. 때로 우리를 후벼 파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갈아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생기를 잃어버리기 마련. 그러나 포정은 생기를 잃지 않고 번뜩이는 날카로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말한다. 다만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쉬이 습득할 수 없는 길이다. 장자는 그것을 습득하는 방법을 신이라 보았으며 이를 습득한 경지를 돌아 일컬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기술, 이것이 바로 양생의 비법이라 할 수 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정의 이 우화는 윤편이라는 사람의 우화랑 같이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장자 저 뒤에 나오는 우화인데 윤편은 바퀴통 깎는 노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에 이렇게 바퀴통을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요 우화는 조금 더 직설적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화를 좀 설명드리면 이 우화에선 누가 나오냐면 등장인 문해군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제황공이 등장합니다. 이건 더 정확해요. 제황공은 춘추 전국 시대의 패자 가운데 한 명이고 가장 유명한 권력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편이 물어요. 뭐 하는 거냐고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는 성현의 글을 읽고 있다. 라고 하니까 윤편이 말하죠. 그거 다 축정이 같은 겁니다. 쓸데없이 뭐 그런 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죠. 나의 독서를 네가 뭔데 평가하냐고. 그럴 때 윤편이 하는 말이 그거죠. 그거 다 죽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바퀴통을 깎는데 이 윤편이 나이가 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라고도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관청에 소속돼 있었던 노비예요. 뭐 그렇죠? 근데 이 노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퀴 깎는 일을 평생토록 했는데 이거 잘 깎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잘입니다. 잘 깎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70이 넘었지만 내가 지금도 평생토록 이 바퀴를 깎고 있다라고. 자식놈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꺾어버리면 헐거워하고 바퀴가 빠져버리고 너무 안 깎으면 이게 빡빡하고 안 들어간다. 그냥 잘 깎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장자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앞에 나왔던 신이나 도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익히는 방법은 분명 우리가 학습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식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청기누설이란 말은 없다고. 원래 청기누설이란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막 운명론 이야기할 때 청기누설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전부터 공자도 그런 말 했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 게 없다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말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으나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그러면서 보면 천기누설을 해봤자 그거를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들어도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요리 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리가 또 연결이 되긴 해요. 어렸을 때도 항상 이 얘기를 이 양생조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리책을 보면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옛날 요리책 혹은 요리 방송 보면서 가장 짜증났던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썰어서
적당. 이거 계속 적당히만 해요. 옛날 요리 방송 같은 거 보셨어요? 저 요리 방송 좋아하는데 항상 맨날 말하니까 적당히 썰어서 보기 좋게 썰어서 적당히 뭐 하래. 양념도 적당히 하래. 그러면 적당히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거죠. 말로 하기 좀 까다로운 거. 근데 요즘에 다 계량화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계량화를 하더라도 뭔가 남아있는 여백이 있죠. 각자 적당히 넣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 모 방송에서 어떤 셰프가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뭐 이 사람이 요리하는 걸 다 보여줘요. 아니 그걸 다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이게 이제 그래도 나름 자기 기술인데 레시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법. 레시피 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쿨하게 하는 말 있죠.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여줘도 못한다고. 그냥 다 괜찮다고 하면 다 보여줘요.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보면 이 포정은 비법을 익힌 사람인 것이고 이 비법 혹은 어떤 특별한 이 어떤 다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선보이는 것이 소를 해체하는 이 틈을 파고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그렇다고 장자의 영생, 영원히 생기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19년 동안 이렇게 번쩍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는 양생주를 열며 명확히 이야기한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고. 양생주 딱 펼치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오, 생야, 유, 에.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다. 이, 지야, 무, 에. 그러나 알매는 끝이 없다. 그래서 한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걸 추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하죠. 사실 여기서 보이는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라고 대전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후대의 도교 혹은 도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서 자꾸 인간이 무한하고 뭐 그런 자꾸 이제 요소를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생주를 다룬 주제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이 한정, 예? 인간은 무한하고 알은 유한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반대, 장자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알면 유한하다고, 아니 무한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생명은 어떻다고? 유한하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맞죠? 네, 저는 언젠가 죽겠죠. 뭐 죽어요. 그게 뭐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인류 문명도 그냥 어느 날의 순간에 뭐 이렇게 뭐 견고했던 문명도 후루룩 무너져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지각 뭐 그거는 끊이지 않겠죠.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무수히 많고 알아도 모르는 게 무수히 많고 그런 게 삶입니다. 또한 알고 싶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아요. 그런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문제는 이 한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일 테다. 이리저리 마구 치고받고 살아갈 텐가? 아니면 유가 가능한 또 다른 틈을 발견하여 거기서 생명을 가꾸며 살아갈 텐가? 포정은 자신의 칼이 무후, 두께가 없다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칼을 손에 쥔 것인가 쥐지 않은 것인가? 이 두께가 없는 칼이 대체 뭐지? 무후란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이런 선문답 같은 질문에서 벗어나 장자를 열며 만났던 기묘한 생명체를 기억하자. 그는 까마득히 커서 크기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또 장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가을 터럭은 천하보다 크다고. 두께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여 장자의 비유를 빌리면 지금 포정의 손에 쥔 칼은 날카롭고 예리한 이 칼은 무엇보다 커다란 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칼. 대체 그는 이 칼을 들어 무엇을 하려는 걸까? 포정의 칼은 단순히 요리조리 틈을 비집고 살 길을 도모하는 여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장자는 커다란 칼을 들어 세상을 내리치고 있다. 그러니 문해군, 한 나라의 임금이 백정에게 깨우침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장자는 전복과 해체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을 손에 쥐고.